요즘 전 세계적으로 K-트렌드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교환학생이나 유학 오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 K-팝 같은 한류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한글은 참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지만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문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관 언어 연수 전문 기관인 외교연구원에서는 세계 70개의 언어를 난이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는데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어의 어떤 점이 난관으로 다가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입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면 기본적인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이고 한국어는 그 언어 자체의 문법, 뉘앙스, 어휘, 문화적 맥락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밥 먹었어요? 라는 문장은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안부 인사처럼 쓰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국인은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외국인에게 한국어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외국어와 어순이 다르다는 점이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외국어와 우리나라 말의 어순은 상당히 다릅니다. 영어를 예로 들자면 영어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말해야 하고 주어에 따라 동사가 변하죠. 하지만 한국어의 서술어는 보통 맨 뒤에 나오는 편이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영어는 기본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인 반면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은 끝까지 들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은 갔다를 듣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신기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 거기서 네가 나와? 이 문장의 단어 순서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네가 왜 나와? 등으로 바꿔도 의미가 통하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단어 순서가 바뀔 뿐 문법적으로는 모두 맞는 문장입니다. 이런 유연성이 한국어의 매력이지만 외국인에게는 혼란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로 조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죠. 한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조사입니다. 는, 이가, 을, 에서, 으로까지 등 정말 다양한 조사가 문장에서 기능을 하죠.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조사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의미나 뉘앙스가 미묘하게 혹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는 문장에서 괄호 안에 어떤 조사를 넣어야 할지 문제를 낸다면 우리는 보통 도를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만, 까지, 는, 부터 등이 포함된다면 외국인들은 다 넣어도 말이 되는데 그 뉘앙스를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죠. 한국어를 서툰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조사를 선택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동음이어를 구분하기 어렵다입니다.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을 의미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소리와 글자까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먹다라는 서술어는 음식을 먹는 것, 마음을 먹는 것, 나이를 먹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문장 속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고 문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만 그 문장에서 말하는 먹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숫자 세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어에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변형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시간을 말할 때는 3시 12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시화분을 말할 때 말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점이 외국인에게는 혼란을 준다고 하죠. 시간을 3시 12분이라고 하거나 3시 12분 하는 것도 한국인이 듣기에는 이상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것을 구분해서 쓰기엔 너무 헷갈린다고 합니다. 또한 고마워요, 아니에요 같은 표현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 문장 속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또 다양하게 변형되어 쓰이다 보니 외국인에게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네 번째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높임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높임 표현을 할 때 어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사용하는 단어나 서술어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용하기가 꽤나 어려워요. 같은 의미라도 친구 사이에서, 어른에게, 또 공적인 자리에서 등 사람과 상황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는 말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먹었다, 먹었어요, 드셨어요, 잡수셨습니다. 모두 영어로는 eat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나 상황에 따라 말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어휘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어에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 꽤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특히 기역, 쌍기역, 키읔이나 디귿, 쌍디귿, 티읕 또는 비읍, 쌍비읍, 피읍 같은 삼중 대립 자음들은 외국인들의 혀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미묘한 발음 차이는 많은 언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소리들을 구분하여 듣고 발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죠. 또한 한글의 모음 체계도 복잡합니다. 아, 어, 오, 우, 이와 같은 기본 모음부터 에, 왜, 위 등의 이중 모음까지 외국인들은 이 모든 소리를 구분하고 발음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게다가 한국어는 음운 변화 규칙이 많아서 같은 글자라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꼬치가 꼬치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음운 변화 규칙을 모두 익히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큰 과제입니다. 6번째로 어려운 점은 바로 띄어쓰기죠. 중국어에는 아예 띄어쓰기가 없고 영어는 단어마다 띄어쓰는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띄어쓰기가 매우 많고 복잡해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문장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처럼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래의 의미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죠. 사실 띄어쓰기는 한국 사람에게도 늘 헷갈리는 문법 중 하나입니다. 7번째로는 관념적 의미를 담은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원래 뜻 이외의 문화와 관습이 반영되어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글은 매우 관념적이면서 포괄적인 언어로 본래의 뜻 외의 문화와 관습이 반영된 뜻을 가진 말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정, 눈치, 한 같은 개념들은 외국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한국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그런 단어의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영어권에서 온 번역가가 말하길 부럽다는 말은 한국어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영어로 직역하면 I envy you나 I'm jealous of you가 돼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을 거의 안 써요. 한국에서는 부럽다가 너 잘됐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면 너 진짜 성격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8번째로 한자어가 많다는 점이라고 해요. 과거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반도에 있던 모든 나라가 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과반수는 한자어이죠. 그러다 보니 한글로 적혀 있거나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말에서 심심은 심심하다 할 때 심심이 아니고 한자어 깊을 심자를 써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의 의미이죠. 하지만 이런 한자어는 한국인들에게도 꽤나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심지어 외국인이면 얼마나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특히 무협 장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들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죠. 9번째로 단어의 변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자어를 제외한 순한국어는 단어의 형태가 어떤 품사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동사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사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나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했을 땐 사랑은 어렵다 라고 사용 가능하고 동사로 사용했을 땐 나는 그를 사랑한다, 형용사로 사용했을 땐 사랑스러운 아이, 부사로 사용했을 땐 사랑스럽게 웃는다 라고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어나 품사로 자유자재로 바꿔 사용한다는 것이 꽤 유용한 듯 들리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예 각각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10번째로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문맥상 분명할 경우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서 주어인 너는 생략되어 있죠. 이런 생략은 한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맥락에 크게 의존하는 언어로 같은 표현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괜찮다, 사양하다, 문제없다, 걱정하지 마라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이런 맥락 의존적 표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한국어가 외국인에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언어 구조의 복잡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 고유한 문화 맥락, 그리고 소통의 미묘한 정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까지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멋진 경험이 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